안녕하세요. 새벽하늘 김태훈입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이번 주 진행되는 경매 물건을 자세하게 브리핑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물건은 인천 부평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사진을 봤더니 아파트 같아 보이진 않죠. 건축법상 아파트지 사실은 빌라와 같은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고요. 대지권은 3평이 좀 넘어요. 건물 면적은 9평이 좀 넘고요. 감정평가가 된 금액은 1억 500만 원이에요. 일단 싸지요. 그런데도 한 차례 유찰이 됐고요. 11월 21일 날 2차 매각 기일이고요. 이때 최저 매각 가격은 7,350만 원입니다. 엄청 싸지요. 입지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이곳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7호선 부평구청역 그리고 굴포천역 가운데 정도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런데 굴포천역이 좀 더 가까워요. 800m가 좀 안 되는 거리. 도보로 한 15분 이내로 충분히 걸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정도 되면은 역세권이라고 우겨볼 만도 합니다. 단지 정보를 조금 더 살펴볼게요. 세대수는 11세대죠. 11세대니까 누가 봐도 이건 아파트라고 보기는 좀 그렇죠. 한 개 동으로 돼 있고요. 사용 승인일이 02년식이에요. 그러니까 빌라치고는 좀 오래된 거예요. 아파트와 빌라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파트처럼 빌라가 관리가 잘 되진 않죠. 일단 관리 주체가 없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자 대표를 선정을 해서 관리업체를 선정을 해서 관리비를 내면서 이제 관리를 나름대로 잘 하는데, 그래서 건물 수명도 비교적 오래 가지요. 하지만 빌라 같은 형태는 따로 관리 주체가 사실은 없잖아요. 그래서 노후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02년 정도 되면은 지금 사진에도 보니까 좀 노후가 된 게 보이시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주차 대수가 2대밖에 안 돼요. 11세대가 있는데 2대밖에 주차를 할 수가 없다.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런 이유로 선호가 되지 않을 만한 유형이고, 이런 게 과연 팔리겠느냐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요. 네, 그렇지 않은 게 올해만 3건의 매매가 진행이 됐어요. 이 정도면은 굉장히 거래가 활발한 겁니다. 낙찰 받으면 파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지 어떤 외형적인 거, 그리고 사실은 인천에 있는 빌라 중에서 이렇게 좀 평형대가 작은 거, 아까 뭐 10평이 좀 안 됐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그렇게 활발하게 거래가 되진 않는데 동네마다 달라요. 이렇게 좀 환경이 안 좋지만 저렴한 이런 매물의 수요가 있는 지역이 또 있단 말이에요. 가격대도 8,100만 원에서 1억 1,500만 원. 요 중간에 한 9,100만 원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8천만 원 초반대에서 1억 1,500만 원까지 거래가 된다. 그럼 대략적으로 시세를 본다면 요 중간 정도 수준 한 1억 정도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그 빌라의 연식이 오래됐잖아요. 내부 인테리어의 상태에 따라서 가격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빌라에 간다면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게 가장 좋겠죠. 내부 상태에 따라서 8,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억 1,5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내부 확인이 안 된다면 가장 보수적인 가격으로 입찰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인테리어가 안 되어 있다라는 가정으로 시세를 책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 포인트로 체크를 해 두세요. 자, 권리 분석을 해볼 건데요. 가장 중요하죠, 사실은. 지금 이 영상의 포인트도 권리 분석인데, 먼저 등기부상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압류가 가장 빠른 권리고요. 이 압류는 말소 기준 등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그 아래에 있는 권리 전부가 말소가 됩니다. 그럼 결국 등기부상에 남아있는 권리는 없지요. 등기부상 문제는 없다라는 건데, 이 밑에 뭐가 있냐면 임차권 등기가 있어요.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임차권 등기는 등기된 순서가 아니다라고 했죠. 이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그 권리에 따라서 말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이 되고요. 임차인의 권리를 봤더니 일단 보증금이 1억 2,500만 원이에요. 그럼 기억을 더듬어서 아까 이 빌라의 실거래가가 8,100만 원에서 1억 1,500만 원 사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무리 맥심으로 본다고 해도 시세가 1억 1,500만 원이 넘는다라고 판단을 하기에는 무리수가 있죠. 한 1억 정도를 시세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보증금이 지금 더 비싸요, 시세보다. 그러면 사실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러한 유형의 물건은 무조건 패스를 해야 돼요. 왜 패스를 해야 되는지 내용을 좀 볼게요. 자, 먼저 대항력 여부를 살펴볼 건데, 전입일이 2020년도죠. 그런데 말소 기준의 날짜는 22년도예요. 그러니까 말소 기준보다 임차인의 전입이 더 빠르지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는 거고요. 대항력이 있다라는 얘기는 결국
1억 2,500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자, 배당받고 남은 금액이 되겠죠. 그렇다면 배당을 좀 살펴볼 건데, 확정일자를 20년 12월 16일이니까 전입보다 더 빠른 날짜에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하지만 빨리 받았다고 해서 우선 변제권이 빨리 생기는 게 아니라, 항상 우선 변제권이 생기기 위해서는 대항 요건이 충족이 돼야지만 우선 변제권도 생기기 때문에, 대항 요건이 언제 효력이 발생이 되죠? 20년 12월 24일 날 전입이니까 다음날 0시,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되자마자 바로 대항 요건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우선 변제권도 12월 25일 0시부로 이게 배당받는 순서가 되겠고요. 배당 요구는 배당 요구 종기 이전에 유효하게 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배당을 받는 데는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이 압류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이 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만약에 세금이다, 그러니까 체납된 조세 채권이다, 이럴 경우는 압류가 된 날짜가 배당 순서가 아니라 법정 기일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법정 기일이 배당 순서예요. 법정 기일이 뭐냐면은 고지서를 발송한 날, 국세 당국에서, 또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날, 그 날짜가 바로 법정 기일인데요. 그 날짜가 이 우선 변제권 20년 12월 25일보다 만약에 더 빠르다면 이 압류가 먼저 배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이는 게 22년이죠. 지금 이 우선 변제권은 20년이고, 그러면 세금이 체납이 되면 보통 바로 압류를 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2년이나 지난 후에 압류를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압류가, 이 조세 채권이 법정 기일이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보다 빠를 확률은 굉장히 낮아 보이고요. 하지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다면 지금 말씀드린 요 내용도 유의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쨌건 간에 이 임차인이 가장 우선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는 있어 보여요. 자, 매각기일이 11월 21일이죠. 그럼 만약에 이 물건을 지금 최저 매각 가격인 7,350만 원에 낙찰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7,35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먼저 빠져나가요. 이 200만 원이 뭐냐면, 경매 신청을 할 때 수수료를 먼저 낸단 말이에요. 경매 비용을 경매 신청한 채권자가 먼저 납부를 해요. 송달료, 인지대, 그리고 수수료, 이런 것들을 경매 비용이라고 하는데,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면서 먼저 내요. 원래는 이 채무자가 내야 되는 돈인데, 채무자가 이 돈을 내면서 경매 진행시켜 주세요 라고 할 일은 없으니까 채권자가 이 비용을 내면서 경매 진행이 되고 낙찰이 되면 가장 먼저 이 경매 비용을 그 채권자한테 배당을 해줘요. 이걸 영순이라고 해요. 가장 먼저 준다. 그래서 이 금액을 빼주는 거예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대략 한 200만 원 정도가 돼요. 물건 가액이 높을수록 이 경매 비용도 더 올라가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정도다. 그럼 배당을 해줄 수 있는 돈은 7,150만 원이 되겠죠. 이 금액을 배당 재원이라고 해요. 배당을 해줄 수 있는 돈. 자, 그러면은 이 금액을 가장 먼저 배당을 받는 사람은 임차인이라고 했죠. 임차인의 보증금은 1억 2,500. 그런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에요. 1억 2,500에서 7,150만 원 배당을 받게 되면 나머지 못 받은 금액은 5,350만 원이죠.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최종적으로 내가 낙찰된 금액은 이 7,350만 원이 아니라 결국은 이 보증금, 대항력이 있는 보증금 1억 2,500 플러스 200만 원. 그러니까 얼마에 내가 낙찰을 받더라도 이 물건은 내가 결국 1억 2,700만 원의 낙찰을 받는 격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유형의 물건은 그래요. 다시 한번 좀 계산을 해볼까요? 만약에 계속 유찰이 돼서 내가 300만 원의 낙찰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300만 원의 낙찰을 되면 200만 원 빼야죠. 경매 비용. 그러면은 배당해 줄 수 있는 배당 제한은 100만 원밖에 안 되고요. 임차인이 배당받는 금액은 100만 원이죠. 네, 그런데 1억 2,500이니까 거기서 100만 원만 배당을 받았으니까 1억 2,400만 원을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죠. 그 인수금액 플러스 얼마의 낙찰을 받았다고 했죠? 아까 300만 원의 낙찰을 받았다고 했죠. 그럼 그 금액을 더하면 결과적으로는 1억 2,7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러한 유형의 물건은 얼마의 낙찰을 받더라도 결국 내가 실질적으로 낙찰받은 금액은 1억 2,700만 원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물건은 무조건 패스를 하셔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그 보증금이 시세보다 높다면 무조건 패스하셔라. 이런 거 입찰 들어가시면 특히 초보자 같은 경우 보증금을 날립니다. 조심해야 될 유형의 물건. 그래서 결국 자, 이거 11월 21일 날 이 물건은 여러분들 입찰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하나의 유형을 더 보여드릴게요. 자, 용인시 수지구로 넘어갑니다. 이 지역은 지금 규제 지역으로 되어 있죠. 조정 대상 지역이기도 하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기도 해요. 하지만 오피스텔이니까 아파트가 아닌 것들은 토지거래 허가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대신 규제 지역에 적용은 받아요. 조정 대상 지역에 적용은 받는다. 자, 대지권은 지금 2평이 좀 안 되고요. 건물 면적은 6평이 좀 넘어요. 거의 원룸 형태의 그런 오피스텔이 될 것이고요. 지금 봤더니 미납도 한 번 있고 감정평가가 된 금액이 1억 5,700인데 지금 계속 유찰이 되고 있지요. 느낌적으로 왠지 불안하죠. 일단 입지를 먼저 볼게요. 기가 막힙니다. 지금 신분당선 상현역 바로 앞이에요.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딱 넘어지면 바로 지하철역이죠. 초역세권. 입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1억 5,700에 감정평가 됐고 계속 유찰이 됐었어요. 계속 유찰이 됐고 결국은 최저 매각 가격이 630여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누군가가 770만 원의 낙찰을 받았어요. 엄청 싸게 낙찰을 받았죠. 그런데 뒷골 서늘하게 단독 입찰에 단독 낙찰. 무언가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그런데 결국은 미납을 했어요. 이렇게 싸게 낙찰을 받았음에도 미납을 했고 다시 경매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것도 11월 21일이에요. 이때의 최저 매각 가격은 310만 원이 조금 넘어요. 굉장히 싸죠. 한번 입찰을 들어가 볼까 라고 고민을 하신다면 끝까지 보세요. 자, 시세를 먼저 볼게요. 1억 4천에 9월 달에 실거래가 됐었고요. 매매로 이제 1억 4천에 거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매물들을 봤더니 매매 1억 4,300. 야, 전세가 더 비싸요? 전세가 더 비싸. 매매가나 전세가나 거의 비싸고 오히려 지금 전세가 더 비싸죠. 전세가율이 100%, 110% 막 이래요. 어쨌건 분위기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시세는 어쨌건 1억 4천에서 1억 5천 정도? 그 정도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월세도 1000에 80이에요. 그럼 이 정도 가격에 1000에 80이면 수익률이 제법 높은 오피스텔입니다. 이 정도면 단지 수익률만 보고도 거래가 될 만한 그럴 만한 유형이에요. 자, 권리 분석을 해봐야겠죠. 가압류가 가장 빠른 권리고 가압류 또한 말소 기준 권리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포함해서 전부 다 말소 같아요. 등기부상 문제는 없는 거죠. 임차인을 볼 건데 전입을 봤더니 말소 기준보다 빠르죠. 22년이고 말소 기준은 23년이고 이것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임차인이 아니 그런 내용이 없지요. 확정일자 언제인지 모르겠다 미상으로 되어 있고 배당 요구 이건 안 했다라는 거고요. 보증금이 얼마인지도 모른다. 그러면은 이런 물건을 보고서 임차인이 아니구나 라고 입찰을 하면은 패가망신입니다. 이런 유형의 물건 잘못 낙찰받아서 보증금 날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유형의 물건이고요. 이런 유형의 물건은요, 지금 경매 강의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잘못 낙찰을 받고 저한테 문의하러 오시고 이제 그런 유형 중에 하나예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건데요.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임차인이라면은 그 보증금을 지금 배당 요구도 안 했기 때문에 한 푼도 배당을 못 받아요. 아까와의 유형이랑은 좀 다른 거예요. 아까의 유형은 배당 요구를 해서 일단 배당을 받는 유형이고요. 남은 금액만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 유형인데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아예 배당을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그 보증금 전액을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이런 유형의 물건은 이 사람이 임차인인지 아닌지 그리고 임차인이라면 보증금이 얼마인지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이 물건에는 이때 당시 이 같은 평형의 같은 층의 물건이 1억 7천만 원의 전세로 거래가 됐었어요. 그렇다면은 이 물건의 임차인으로 강력하게 추정이 돼요. 그럼 보증금 1억 7천만 원의 임차인이란 뜻이에요. 그럼 한 푼도 배당을 못 받는다고 했죠. 그럼 결국 1억 7천만 원 전액을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단독으로 낙찰받은 사람이 잔금을 안 낸 게 다행이죠. 왜냐면 지금 이 물건 시세가 아까 1억 4천? 그 정도였잖아요. 전세금도 그거랑 비슷했고. 그러면은 낙찰받아서 잔금 내는 순간 나는 1억 7천 플러스 알파. 정말 조심해야 되는 유형의 물건.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770만 원의 낙찰을 받았어요. 그럼 결국은
얼마의 낙찰을 받은 격이 되는 거죠? 1억 7천 무조건 인수를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내가 받은 낙찰가, 이 금액이 결국은 내가 최종적으로 낙찰받은 금액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물건을 보면 일단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초보고 이런 내용들을 조사를 잘 못했다 그러면 무조건 패스해야 됩니다. 대신 만약에 조사를 했는데 정말 임차인이 아니었더라, 또는 임차인이었어도 이게 전세가 아니라 보증금이 작은 월세다, 왜냐면 그 월세 보증금만 낙찰자가 인수를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 유형이 확인이 됐다면 모를까, 확인이 안 됐다면 절대 이런 유형의 물건도 여러분들은 패스를 해야 됩니다. 수익을 내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첫 단추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일단 손실을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경매 투자의 원칙은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 투자가 우선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유형의 물건들 여러분들 잘 걸러내셔서 좋은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을 좀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면은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뭐 사건 번호라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궁금하다, 그럼 제가 선별을 해서 다음 영상 때 좀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를 많이 하실수록 그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저 또한 여러분들께 잘 분석을 해서 보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에 이렇게 그 주에 진행이 되는 물건들을 제가 브리핑을 해 드릴 거니까요. 구독하셔서 지속적으로 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시겠죠. 그리고 지금까지의 내용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